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 파, 미, 금, 파, 금, 그쵸? 미금파, 금금.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자취. 이거 뭐야? 자격 취소. 그쵸? 자격 정지. 등취. 그 다음에 업정. 그쵸?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 등이 이런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 다음에 그런 법인의 사원이었던 사람, 이게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 앞머리만 따서 이제 얘기를 했지, 그쵸?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시면 이쪽은 뭐야?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선고 금고 이상 징역 종결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집행유예 금고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행정처분 받은 애들. 행정처분 받은 애들 등록 결격 사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애를 데리고 있는 법인 등록 결격.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에 있던 애 결격. 그 다음에 다른 법도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하면 이 법에 분명히 벌칙 뭐가 있어요?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이하 있죠? 이 벌금 300만 원 이상 때려 맞았어. 그러면 등록 결격 사유.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몇 개예요 지금? 둘, 넷, 다섯, 아홉, 12개. 그쵸? 12개 등록 결격 사유가 있어.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다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버릇을 하세요. 이게 흩어져 있으면 계속 그냥 헤매게 돼,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게 저기서 나오는 것 같고, 저기서 나온 게 또 여기 나오는 것 같고, 이거 홍길동도 아니고 뭐야?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쵸? 그래서 일단 등록 결격 사유, 요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내용을 하나 이제 보면, 여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은 볼 수 있죠. 자격 취득은 가능해요. 하지만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못 합니다. 등록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요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록 결격 사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법상으로 얘기하면 성년 후견인 제도에 걸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등록 결격 사유예요. 이 얘기지. 옛날식으로 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그 경제나 뭐 낭비나 이런 게 심해서 그 가족들 생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때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기 너무 기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수 중에 누구 있잖아. 응? 그쵸? 저 배우자도 없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어봐. 어? 그 배우자는 어떻게 했어? 집에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다 갖다 기부해버리고. 그쵸? 자, 이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뭐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중요한 건 집안에 있는 재산을 또 갖다 그렇게 퍼주고 있어. 가서 이렇게 주는 거, 증여 계약하는 거야. 법률행위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그쵸? 법률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작정 퍼주고 있잖아. 이거는 가족의 생계 문제에 달린 거야. 그럼 얘가 그렇게 무작정 퍼주고 다니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 쫓아다니면서. 취소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응? 취소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뭐 현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하다 수틀리면 그냥 아예 취소야 그냥 잃어버리고 말잖아. 근데 실제로 법률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취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취소권자만이 취소를 할 수 있어.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야? 법률행위 무능력자야,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나. 지금 이제 성년 후견인제도 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들. 그쵸? 이런 쪽.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가수, 그런 사람들 한정치산 선고를 해놓으면 얘들이 그때부터 이제 어디 가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거 쫓아다니면서 취소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취소해서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취소를 했을 때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했을 때는 저쪽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막강한 거예요. 이거 말고 해제나 해지 있죠. 해제나 해지, 계약의 해제나 해지. 이것도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건데,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결국은 해제권이 있는 사람이 해제를 하는 거고, 해제권이 없는데도 해제를 하고 싶으면 손해를 배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권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취소권이 있는 사람이 취소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 근치사를 한정치사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 무능력자, 법률행위 무능력자 제도 이렇게 했는데, 저 어감이 안 좋다고. 저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치산이든 한정치산, 금치산은 한마디로 그거야. 정신이 좀 이상한 애야. 한정치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정치산은 여기서 정신이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이고, 금치산은 나가버린 거야. 응?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금치산자고 그게 아니에요.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 돼. 응? 그럼 선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심지어는 공익을 위해서 검사가 선고 신청을 합니다. 선고해달라고. 가정법원에서 판단해보고 금치산자다, 한정치산다 이렇게 선고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얘가 피성년 후견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겠지 이제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한정치산, 금치산 이런 말을 썼는데 사람들이 이 어감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신고도 안 하고 선고해달라고 신청도 잘 안 하고 거의 없어서 전국적으로. 좀 그렇잖아. 응?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 가족이 응? 금치산 선고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정신적인 이런 부분을 되게 저기 하잖아요. 정신병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어?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 많아, 우리 보면. 근데 안 가, 어? 다들. 어? 주위에 눈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가잖아. 어? 그래서 제도가 있었는데 거의 이용되지는 않고 그런 게 이제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바꾼 거야, 이름을. 그래서 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한정 후견인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런 선고를 받은 애들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률 관계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애들이다 이거야. 법률행위 능력이 없다 이거지. 그런 애들이 중개를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잘하겠다 중개,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사유. 그 다음에 파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플러스 3년 얘기 여기 나와. 그쵸? 플러스 3년. 어?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이런 얘기 나와요. 또 3자가 이렇게 나와. 그 파산 선고에도 아주 옛날에 이게 있었어.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없어요. 파산 선고라는 게 뭐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갚아야 될 게 더 많은 거야. 응? 빚잔치하고도 모자라 지금. 그럼 파산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았어. 법원에서. 파산 선고. 그럼 뭐 신불자 되는 건 당연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력이 하나도 없고 전부 빚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는. 응? 나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놈이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파산 선고 받고 한 3년쯤 지나면 능력이 생기나?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은 자가 정상인으로 돌아오려면 복권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 파산 선고된 거, 파산자에서 복권돼야 돼. 일반인으로. 그 절차를 밟아야 돼.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파산자예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고. 아시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5년이 지난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런 말 없어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이 파산 선고로부터 등록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나려면 복권돼야 돼. 몇 년이 지나야가 아니라 복권이 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금고 이상. 금고 이상 그러면 이게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 순서대로 얘기하면 9개 나와 있는데 위에 사형이 있어. 그 다음에 징역이에요. 그 다음에 금고야. 얘네 둘은 감옥 가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 얘는 감옥에서 일을 시켜. 노역을 해야 돼. 일해야 돼. 이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방에 쳐놓나. 방에 그냥 넣어놔. 보통 우리가 사상범이나 이런 머리 써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이걸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잡범들이라고 그러죠? 잡범들. 훔치고 뭐하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야. 주로 이제 이게 많지. 이거. 자, 근데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게 형법에 있는 형벌이야, 이게. 그 다음에 뭐 벌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 그럼 금고 이상이니까 뭐야? 이거 잘라가지고, 이 위에. 그쵸?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면, 결격사에서 해소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빵에 가면 미결수하고 기결수라는 게 있어. 미결수하고 기결수. 자, 너는 징역 3년이야 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애는 기결수예요. 얘는 형이 결정됐다 이거야. 형이 집행되고 있고. 근데 사형수 같은 애들을 미결수라고 불러요. 사형수가 기결수가 되는 날이 사형 집행일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얘는 사형수는 지금 19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이후로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도 가끔 있어요. 있는데 아직 집행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들 그거잖아.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도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같은 사람으로서, 그쵸? 그런 게 좀 있나 봐. 아직까지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 집행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을 애들은 거의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지 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야. 예전에 이제 그 우리 군부 시절이나 이럴 때 무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사형 선고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집행해 버리는 아주 나쁜 그런 거 있었고. 자, 어쨌든 요건 이제 무시하시고 결국 요거 두 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금고 이상의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의 둘의 차이점은 요거는 징역이든 금고든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된 겁니다. 징역 2년 그랬어. 금고 2년 그랬어요. 그러면 2년 들어가서 살았어. 살고 나오면 집행이 종료된 거야. 그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은 결격사유에 들어가요. 당연히 집행되고 있는 기간도 결격사유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쪽은 뭐냐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라는 건 이거예요. 자, 징역 2년 선고를 했어. 징역 2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 그랬어요. 그냥 징역 2년 선고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깜빵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2년 살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2년 그랬으면 징역 2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 그랬으면 얘는 깜빵에 안 보내요. 내보내주고 지켜보는 거야. 2년 동안. 한번 보겠다 이 얘기야. 대개 이제 초범이나 초범 또는 뭐랄까 개전의 정의 뉘우침이 굉장하고 초범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집행유예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형을 2년을 선고했지만 이걸 지금 집행 안 하고 유예해준다 이 얘기야. 2년간 지켜보겠다. 2년 안에 허튼 짓 하다 걸리면 집행을 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 요거는 집행유예가 아니고 집행하고 있어. 집행하고 있어요. 2년. 그러면 집행 2년 딱 끝나고 나와서 3년이 또 지나야 결격사유 벗어나고. 여기 또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 우리 깜빵 생활 잘했대. 모범. 그쵸? 그럼 우리가 가석방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석방. 그러면 2년인데 1년 6개월 만에 나왔어. 그쵸? 어쨌든 집행을 했잖아. 그럼 종료한 시점이 언제냐 이 얘기죠.
종료한 때부터 3년간은 결격 사유거든. 그러면 여기가 2년. 그럼 여기서 종료했어. 정상 석방. 여기서 3년. 여기서부터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2년 받았는데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 그러면 3년 어디부터 계산하냐 이 얘기죠. 여기서부터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종료한다. 여기서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석방 나왔다고 좋을 거 없어. 여기서는. 물론 깜방에 6개월 동안 안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등록 결격 사유는 여전히 여기 똑같아져. 똑같아지죠. 요게 여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얘기가 여기 얘기. 그 집행유예가 끝난 때로부터, 유예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3년이 아니라 그냥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이거 말고 유예하는 게 또 하나 있어.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 선고유예. 자, 여기 내용 중에 선고유예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 결격사유에 선고유예 나오면 틀려요, 그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그 말 그대로예요, 지금. 선고를 유예한다, 이 얘기야. 얘 몇 년 해가지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예한다. 유예한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 별로 안 웃으시네. 웃자고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기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를 당한다든가 자격 정지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등록 결격 사유에 들어가고, 아까 여기 법인 하는 거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0페이지, 60페이지가 아니고 62페이지. 결격 사유. 자, 제한 능력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한 능력자, 이게 이제 사실은 법률행위 무능력자,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에 의해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 피성년, 피한정, 보호받는 쪽이 피자가 붙죠? 그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이들의 행위는 민법상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고 온 법률 행위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응? 미성년자가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땅을 갖다가 팔고 들어왔어. 매매계약하고 들어왔어. 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효자밖에 안 들려. 무효? 무효인가요? 미성년자가, 할아버지가 땅이 많아가지고 미성년자 앞으로 하나 해줬어. 미성년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 주체죠? 사람이잖아. 미성년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며. 그쵸? 그래서 등기부에 미성년자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소유권자로. 이 청소년이 이제, 이 미성년자가 어느 날 집을 좀 뒤져보니까 서류가 하나 나오는데 자기 이름이 돼 있는 거야. 토지. 이걸 들고 나가서 팔아치웁니다. 비행 청소년이지. 이걸 팔아치웠어. 매매계약했어. 자, 이 매매계약은 유효해, 무효해? 무효해요?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 하잖아, 우리가.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며. 취소란 걸 하려면 전제가 유효해야 됩니다. 무효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나 이런 제한 능력자들, 이런 애들이 하고 온 법률행위는 민법상으로 얘기할 때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이거 말이 좀 틀려. 이들의 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건 좀 안 맞는 표현이야. 일단 유효한 유효한 법률행위예요. 하지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지. 이런 걸 뭐라 유동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쵸? 유동적.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미성년자가 그 토지를 팔고 왔는데 시가가 5억짜리밖에 안 하는데 얘가 10억에 팔고 왔어. 10억에.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예요? 친권자, 부모죠. 자, 이 부모가 그러면 얘를 팔까 안 팔까?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추인해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야지. 그쵸? 5억짜리인데 1억에 팔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취소해야지. 그죠? 그래서 취소하고 추인하고 이렇게 한 대 묶이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그렇게 하기 전까지 이 계약은 무효야, 유효? 유효하긴 해. 하지만 다음에 취소하느냐 추인하느냐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이게 바뀐다고. 민법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상으로는. 자, 이러한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도 결격사유에 벗어나지 않는다. 자, 미성년자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영업의 허락을 받고 개설 등록을 했어. 민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그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요. 취소나 추인에 따라서 성격이 효력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이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허락 이딴 거 그쵸? 그리고 또 영업 같은 거 원래 미성년자 못 하잖아. 확정적으로 유효한 영업을 못 해요. 나중에 다 취소당할 수 있어. 하지만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허락을 해준 영업에 대해서는 장사할 수 있잖아. 확정적으로. 그쵸? 그러면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 이것도 영업이잖아. 업무잖아요. 이것도. 중개업이잖아. 이거를 부모가 허락을 해줬어. 개설 등록 할 수 있다? 없다. 자, 동의를 받아도 결격사유에 벗어나지 못한다. 아시겠죠? 이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자, 거기 미성년자 봅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를 얘기하고요.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등록할 수도 없고요.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하여 성년 취급을 받는다. 민법상 성년 의제 되죠? 그러나 의제의 성인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부터 하겠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혼인 정년기는 민법상 혼인 정년기는 옛날에 남녀가 달랐는데 아마 18세일걸요? 법률상 혼인 연령이 만 18세? 그럼 미성년자는 19세까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18년 2개월이 된 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러면 만약에 성년 의제 해준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 그쵸? 그래서 혼인해가지고 열심히 중개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성년 의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민법상 대리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아침 안 드셨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대리 규정에 가보면 대리인의 행위 능력 있다는 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대리는. 아니 그 미성년자 뽑아놔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 뽑은 놈이 책임지는 거지 뭐. 본인이 책임지기.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네? 아시겠죠? 자, 뭐 미성년자와 관계돼서 그런 점들. 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인 봅니다. 피한정 후견인. 이제 이게 개념정의가 기억해 보시면 피한정 후견인도 그렇고 피성년 후견인도 그렇고 개념정의가 비슷하게 나가. 틀린 부분이 두 번째 줄에 기억의 두 번째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이거 하고,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인의 기억 두 번째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 더 심한 거야? 그렇죠? 옛날에 금치산 한정치산자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딱 듣기 금치산자고 한정치산자고 누가 심한 것 같아? 금치산자, 그쵸? 딱 봐도 알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어. 응? 그쵸? 그냥 한정이 들어가면 조금 덜한 거야. 한정적으로 그렇다 이 얘기야.
근데 그냥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얘는 지속적으로다가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자, 기획에 어떤 부족한 힘이냐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본인 스스로나 또는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어쩌고저쩌고 특히 두 번째 줄에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누가? 가정법원이. 아시겠죠? 신청이 있으면 얘를 한정후견, 한정후견으로 해야 될지 말지 그걸 심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인에 가보시면 똑같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지속적으로다가 결여가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나 또는 배우자, 사촌이 어쩌고 마찬가지로 공익 차원에서 검사 또는 지자체 장의 청구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누가? 가정법원이. 자, 조심하실 건 애가 뭔가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해서 무조건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를 해야 돼요. 한정후견 개시, 성년후견 개시. 이게 심판을 통해서 선고가 돼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모자란 놈이야. 아시겠죠? 이게 정상인 취급돼요. 계속 정상인 취급.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세요. 62페이지 니은에. 자, 니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후수라는 등록 취소 시 3년의 결격사유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있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3년 어쩌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전부 다 표정이 막 일그러지더라고. 그쵸? 자, 보세요. 그 38조에 나와 있는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해당이 됐어.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럼 영원히 아웃은 아니죠. 그쵸? 그로부터 3년 지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등록은 못한다는 얘기야. 3년. 그럼 여기 등록 결격 사유에서 한번 보세요. 결격 사유에. 자, 처음에 등록할 때는 정상인이었어. 정상인. 근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 이거를 갖다가 배우자가 또는 가족이 가정법원에다가 심판해달라고 했어요. 가정법원에서 얘 해보니까 뭐야? 피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했어. 선고했어.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그러면 등록할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죠.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고. 자, 그러면 등록 취소한다 안 한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소해요.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처음에 등록하기 전이라면 등록을 안 받아주고 등록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등록하고 나서 등록 결격 사유 들어가면 등록 취소 사유야. 반드시 취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등록 취소했어. 등록 취소.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고 어디 나와? 여기 38조 1항에 나와. 등록 취소. 그러면 이렇게 취소된 A라는 자가 다시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등록 취소됐으니까 3년만 지나면 중개업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한정 후견인이잖아. 그렇죠? 얘가 일단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죠? 얘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정 후견인 선고한 거 취소 선고 받아야 돼. 취소 선고.
이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상인이 되는 거야. 그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등록 취소됐어. 취소. 여기서 선고받았어. 피한정 후견인 선고. 여기서 등록 취소. 그거 보고 등록 취소해서 등록관청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등록 취소 때부터 3년은 여기야. 3년. 자, 그런데 여기서 선고받았는데 얘가 열심히 치료도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2년 만에 선고 취소됐어. 그럼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언제부터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걸까? 여기 1번, 여기 2번. 등록 취소 3년 적용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순간부터 등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순간부터. 의미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됐대. 피성년 후견인이 됐대. 그러면 일단 등록 취소가 됩니다. 등록이 취소됐는데 다시 등록을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무조건 3년 지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후견 선고되고 그거 취소가 돼야 돼. 그 선고가. 그러면 3년 적용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복권된다고. 그래서 등록할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서요. 항상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서 항상 조심하세요. 애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피한정, 피성년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선고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시킬 수가 없고요. 등록할 땐 멀쩡인데 나중에 이런 사유, 이런 선고가 있으면 등록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일단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돼. 등록 취소 후 플러스 3년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고를 안 하고 있는 동안, 뭔가 모자라도 선고를 안 하고 있는 동안은 뭐 취급해? 정상인 취급이에요. 자, 2번, 63번, 63페이지 2번 보세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앞에서 설명했죠? 자,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 능력으로는 총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수의 경합하고 있는 전 채권자 간에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포괄적 강제 집행을 말한다. 파산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정의를 묻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산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파산 등록 결격사유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정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법원은 이러한 파산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합니다. 이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중개업을 할 수 없는데, 자, 복권이라고 그랬어요. 파산의 복권이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가 취소되어 법원에 의해 복권 결정 판결이 있을 때이다. 그 외에 파산 선고 후 10년이 경과되는 등 당연 복권 사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파산 선고되고 나면 몇 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장기로 가면 저기 하니까 그 파산법에는 그 10년이라는 제한을 한번 뒀어요. 그래서 파산되고 10년이 지나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복권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복권된 거야. 그러니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하실 건 파산하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결격사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습니다. 복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 사유다. 맞아요, 틀려요? 파산 복권되면 그 순간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 취소되나 후수라는 등록 취소 시 3년의 결격 사유 기한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파산 선고 받았어. 그걸 보고 등록 취소 당한 거야.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했어. 그리고 원래 등록 취소한 때부터 3년은 여긴데 파산 선고 받고 한 2년쯤 지나가지고 복권됐어. 복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부터 바로 등록할 수가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거기 참고에 파산 선고에 복권 해가지고 그 법을 갖다가 법조문을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가로 3번에 형벌을 받은 자, 형벌을 받은 자,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자, 1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간단하게 뭐 머릿속에 넣는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쵸? 그 다음에 2번이 어디 갔어 이거? 6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유예기간, 집행유예 기간에서는 뭐예요? 플러스 3년 얘기 안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예요. 집행유예 기간 아무 탈 없이 지나면 바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돌아와서 64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란 어떤 의미냐? 기억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아까 형벌 위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집행의 종료를, 뭘 집행의 종료라고 하는지 봅니다. 니은.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면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는 경우, 만기 출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만기 출소 후 3년을 경과하여야 결격사유에 벗어나게 된다.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이거는 정상적으로 만기 출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날,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 가로 속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건 뭐냐 이 얘기죠.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면 대표적으로 가석방 처분받는 겁니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경우는 가석방 처분에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자녀 형기를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기로 살다가 가석방 됐어. 그런 경우하고 징역 5년을 살다가 3년 만에 가석방 됐어. 그쵸? 그러면 5년짜리 받았는데 3년 살다가 가석방 된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2년이 지나야 되죠? 그러면 무기형을 살다가 한 5년쯤 살다가 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사면을 받았어요. 가석방 됐어, 가석방. 그럼 얘는 몇 년이 더 지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무기형은 언제 끝이라는 게 없잖아. 어? 그래서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된 때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보통 유기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형은 가석방 된 때로부터 남은 기간. 이게 다 충족이 다 지나면 형이 종료된 걸로, 집행이 종료된 걸로. 그래서 무기형을 살던 애가 여기서 가석방 됐어.
그러면 얘는 집행이 언제 종료된 걸로 보느냐? 10년이 지난 때. 자, 그럼 이때 바로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서 3년 더 가야지. 플러스 3년.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가석방. 유기형. 여기서 가석방 됐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집행기간이야. 여기가 예를 들면 5년짜리인데 여기가 딱 5년이야. 여기서 가석방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3년 지나면 등록 결격? 그거 아니죠. 어떻게? 요거 다 채워야 돼.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3년 가야 돼. 아까 한번 설명했죠. 그래야 등록 결격 사유 여기 벗어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가석방의 경우 주의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거 거기 주의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리을에 집행면제라면 범죄가 성립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사유로 도중에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사면 받았을 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이때부터 3년을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벗어나게 된다. 자, 우리가 사면 그러면 보통 일반 사면하고 특별사면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신 적 많죠? 응? 재벌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각종 횡령이니 비리니 해가지고 힘들게 잡아 넣었더니, 응? 정권이 이제 딱 한 번씩 바뀌면 은혜 차원에서, 응? 석방시켜주잖아. 응? 정말 때려주고 싶어. 응? 사면시켜주잖아. 이런 걸 특별사면이라고 그래요. 특정인에 대해서 내보내는 거. 이에 반해서 대통령 됐다고 또 기분 좋아가지고 운전자들 벌점 일괄적으로다가 몇 전씩 없애주고 이런 것들. 특정 범죄에 대해서 저지른 사람들 전부 사면해주는 거. 이게 일반 사면이야. 일반 사면.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별 사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면 받았어. 형이 많이 남았는데도 사면 받았어. 그럼 이때부터 3년까지는 결격사유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남은 기간 가석방처럼 다 채우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사면. 자, 그래서 집행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 B, C, D가 있는데 법률의 개정 같은 거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집행을 면제합니다. 재판이 확정되는 예를 들면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관통죄 있었잖아. 그쵸? 간통죄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딱 해가지고 들어가 살고 있는데 간통죄 규정은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규정, 형법에 간통죄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됐어.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살고 있던 애는 어떻게 돼? 집행이 면제되는 꼴이다 이 얘기예요.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형의 시효완성. 형의 시효, 이거 공소시효나 이런 거 다른 겁니다. 이거는 형의 시효완성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 이거 형의 시효완성이야. 자, 예를 들면 형의 시효완성은 사형은 30년. 자, 아까 사형 같은 거 선고는 했지만 깜방이 들어가 있긴 한데 미결수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집행될 때까지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이게 30년을 지나면 거기 나온 것처럼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형수들 몇 명 있을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30년 되는 그런 거 있을 거야.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겠지. 응?
자, 형의 시효 완성.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년간,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는 15년. 이런 연도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형의 시효 완성이란 개념만 아시면 돼. 그러면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형의 시효가 여기서 완성됐대. 그럼 집행이 면제된 날로 본다 이 얘기야. 그럼 종료된 날이라 이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 3년간 결격사유. 여기서부터는 등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형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게 형법 7조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했는데 우리나라 저기에도 범죄야. 어? 근데 이미 그걸로 외국에서 형을 살고 왔어. 그러면 그놈을 처음부터 그대로 살아라 하는 건 좀 억울하잖아. 어? 그래서 외국에서 산 만큼 빼주고 살게 하는 거예요. 자, 미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후소라는 등록 취소 시 3년의 결격사유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의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다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이상의 중개업자가 등록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그걸 보고 등록관청에서 취소해버렸어. 등록 취소. 그쵸? 똑같은 거야. 여기서처럼. 여기서 징역을 선고받았어. 징역을. 그걸 보고 등록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등록 취소해버렸어. 살고 있어. 살고 있다가 여기서 형이 면제됐어. 면제. 그러면 여기가 종료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3년간은 결격사유지. 등록 취소부터 3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등록 결격사유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거 이유 때문에 등록 취소했을 때는 원래 등록 취소하면 플러스 3년이라고 하는데 그 3년을 이것 때문에 취소했을 때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여기 있는 기간으로 다 해결한다고. 아시겠죠? 자, 거기 참고로 징역, 금고, 벌금에 대해서 소개해놨습니다. 의미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봅니다. 66페이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형의 선고는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즉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자, 니은에 보시면요. 보통 집행유예는 언제 하느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유예 1년부터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징역에 지금 처했어요. 2년짜리 징역을 선고했어, 지금. 선고했는데 얘가 그럴 놈은 아닌 것 같아. 응? 처음이고 반성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했고 그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 그럼 얘는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실 형 집행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대도가 돼서 나오죠. 거기도 교육기관이야. 응? 여기 좀도둑이 거기 들어가면 대도가 돼서 나와. 응? 열심히 지들끼리 배우고 학습을 해. 그런 건 또 열심히 배워 또. 응? 그러니까 이게 초보고 초범이고 정상 참작할 만한 애인데 이런 애를 거기 그 소굴에다 집어넣으면 사회적으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이런 친구는 반성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그렇죠? 더 한 짓을 하지 않는 한 이거 좀 두고 보자. 이 차원에서 하는 게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그래서 보통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을 때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3년입니까?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등록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야?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입니다. 니은번에 끝에 줄 가보세요. 즉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사유 기간에 해당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 받았어. 집행유예 받았어. 등록 취소한다 안 한다? 응? 징역 2년인데 집행유예 3년 했어. 선고했어. 지금 집행유예 3년. 등록 결격 사유 아니야? 등록 결격 사유. 그럼 등록 취소한다 안 한다? 등록 취소 사유예요. 이것도. 응?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대부분 등록 취소야. 등록 취소했어. 취소된 때로부터 3년 뒤에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집행유예 3년 그랬어. 2년이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2년. 자, 이걸 보고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너 등록 취소 그랬어.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니까. 등록 취소했어요. 자, 등록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은 여기야. 집행유예 2년 기간은 여기야. 1번, 2번. 얘는 언제부터 등록할 수 있다? 응? 언제부터? 여기 3년 정확하게 안 한다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등록할 수가, 유예기간만 지나면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록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걸 적용 안 한다고요. 그냥 등록 결격 사유에 나와 있는 기간만 통과되면 등록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복잡합니다. 기간 계산하는 게. 아시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등록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렇게 안 가고 그냥 결격 사유에 있는 기간만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됐어. 그럼 그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업무를 하다가 등록 취소가 될 만한 짓을 했어. 아시겠죠? 여기 결격 사유에 그런 건 없잖아. 응? 그 업무를 하다가 등록 취소될 만한 사유로 했어. 그래서 등록 취소당했어. 그럼 얘는 3년 지나야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셨다고 믿고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0분 연장 수업하면서 우리가 속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